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test. 판세 분석을 하기 앞서서요. 지금 이제 선거 예측의 양대 산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원톱이죠. 저는 지금 선거 예측을 해가지고 2020년 총선부터 지금까지 지난번에 틀렸다. 지난번 대선 때 틀렸군요. 대선 때는 이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 이상 승리를 하게 돼 있다. 근데 안타깝게 졌어요. 근데 그 뒤로는 하여튼 뭐 계속 잘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잘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유시민 작가. 내가 이제 사실 이름빨이 좀 딸려서 그러지, 네임 밸류가 좀 딸려서 그러지, 예측력만 가지고 보면은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유시민 작가보다 제가 더 정확히 맞췄어요. 200석 이상 나온다, 저는. 200석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92석 나왔고, 저는 야권 200석이었어요. 야권 200석을 얘기했고, 유시민 작가는 180석인가를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180석에서 192석이 나왔으니까 12개 오차가 생긴 거죠. 저는 8개 오차였으니까 제가 더 정확한 거였지.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번 대선에서는 승패를 가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희망사항 빼고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유시민 작가를, 근데 이번에 유시민 작가의 예측이 제가 볼 때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쭉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유시민의 대선 예측은 55대 35대 10 이런 구도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뭐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5%가 미니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니멈. 55%가 최소다. 여기부터 시작이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여지를 많이 남겨둔 거죠. 55% 미만으로 나오지 않으면 유시민이 승리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55%로 본 이유가 대단히 단순해요. 자, 단순합니다. 지난해 6월에,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한국갤럽에서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31%,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지지한다라는, 분들이 15%, 그럼 노무현과 김대중을 합치면은 46%가 되죠? 46%가 노무현 혹은 김대중을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 9%. 자, 이걸 더한 숫자예요. 노무현 31, 김대중 15, 문재인 9를 더하니까 딱 55가 나오죠. 이거는 현재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성향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보는 지표예요. 진짜 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뭐 박정희를 좋아하느냐, 이걸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은 여론조사 할 때마다 사실은 다 질문을 해요. 본인은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현대사의 특수성 때문에 진보라고 응답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대단히 부담스러워해요.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내가 진보 성향이다라는 걸 드러내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우리 역사가 있어. 그죠? 불이익을 받는 게 잘못하면 죽어요. 뭐 조금 덜 잘못하면 고문당해. 그거보다 좀 덜 잘못하면 감옥에 가. 그거보다 또 덜 잘못하면은 뭐 취직이 안 돼. 그래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게, 내가 진보라는 게 노출이 되면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유권자들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특히 진보 유권자들은, 한국의 진보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중도, 진보, 보수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정확하게 진보층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약 진보층들이 중도라고 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뭐 보수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진보 쪽이 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양당 구도예요. 그죠? 3자 구도가 아니야. 예컨대 진보 정당과 중도 정당, 보수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 좌파 정당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즉 정치 구도가 양당 구도예요. 양당 구도 하에서 진보, 중도, 보수로 이념 성향을 묻는 이런 여론조사는 정확하게 유권자들의 이념 지향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낸 여론조사가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략 진보에 가까운 분들하고 보수에 가까운 분들의 숫자가 확인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을, 여기 있는 인물들 중에 한 명, 사실 여러 인물들, 전직 대통령이 여러 인물들이 다 거론이 되지만 둘로 나눠져요. 이거는 진보 성향의 혹은 민주당 성향의 대통령과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사실상 그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약진보층까지 포함한 범진보층이죠. 범진보층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범진보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55%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진보 성향의 민주당 성향의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 이런 이념적 성향은 바뀌지가 않아요. 예컨대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야.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이 김문수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대중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준석에게 투표하진 않는다는 거야.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이재명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유시민 작가의 분석입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이 55%라고 본 거예요. 미니멈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55%가 됐다. 요거는 왜 지금 유권자들의 정치 이념적 성향을 유시민 작가가 아주 통찰력 있게 파악해낸 것은 아주 탁월한데, 자, 왜 55%가 됐는지. 그동안은 대한민국 유권자 지형이 보수 우위였어요. 보수가 더 많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대선은 51대 49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보 유권자 수가 보수 유권자 수보다 늘어난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도 뭐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모르는데 제가 분석하건대는 제가 2020년 총선 데이터는 아직 분석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시점도 이제 정확히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의 유권자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동시켜 놓지 않았나. 그래서 진보 유권자층이 보수 유권자보다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 촛불혁명에 의해서 진행된 조기 대선, 2017년 대선 때부터 유권자 지형이 변동이 왔다.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2020년 총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게 됐어요. 50% 이상을 진보 유권자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권자층을 중도를 없애고, 중도도 결국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중도 성향일 수 있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중도 성향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이 우위에 서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지 않았냐,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크리티컬 일렉션이라고 합니다. 결정적 선거라는 정치학 용어가 있어요. 결정적 선거라는 건 뭐냐면
유권자 지형이 변동을 해서 유권자 편성이 바뀌어서 소수당이 다수당을 추월하는 시점. 자, 민주당은 뭐 1950년대에 창당이 됐다고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평민당으로부터 민주당이 기원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민주당이 평민당으로부터 출마를 했는데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40% 이상의 득표를 받기가 어려웠어.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DJP 연합이죠. 그리고 뒤에 가서 연합이 깨지긴 했지만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도 보수 성향의 정몽준과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때죠. 2012년 대선 때는 우리가 근소한 차로 패배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근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촛불혁명이 터져서 조기 대선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민주진보 진영이 수적으로 우위에 서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예컨대 유권자 지형 편성이 변동이 되면은 이제 미국 선거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공화당 때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면서 흑인들이 공화당 지지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공화당이 유권자 수에서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44년이에요.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노예 해방으로 흑인 유권자가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면서 공화당 지지하는 유권자 수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수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44년 동안 공화당이 지배하는 시기가 와요. 바로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되던 그 선거를 결정적 선거, 크리티컬 일렉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공화당이 주도하던 미국 정치가 민주당으로 이동이 되는 건 루즈벨트 때예요. 루즈벨트가 집권을 하면서 민주당 우위로 바뀝니다. 뭐 중간중간에 공화당이 몇 번 집권한 적도 있지만 장기간을 보면은 민주당이 대체로 승리하는 시기가 와요. 자,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던 그 선거가 결정적 선거가 된 원인은 뭐냐?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하면서 블루칼라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을 거치면서 공화당을 지지했던 링컨의 노예해방 이후에 공화당을 지지했던 흑인들이 민주당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장기간 수적 우위에 놓이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민주당의 장기 집권 시기가 오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상황이 그렇다. 예, 저는 지난 2017년 대선이 아마도 크리티컬 선거, 당시에는 이제 보수가 분열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로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보수 진영이 분열이 돼서 데이터로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지난 대선 때는 확인이 된 거죠. 유권자 지형이 변동이 됐다라는 게. 그걸 자, 지난 대선 때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거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도 했는데, 자,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이재명과 심상정의 득표수입니다. 이재명과 심상정의 득표수를 합치면 1690만 표, 거의 1700만 표 정도가 되죠. 윤석열보다 50만 표가량이 많았어요. 대통령은 윤석열이 됐지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다 결집이 된 거예요. 안철수까지 윤석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보수 진영이 총 결집된 표가 1639만 4815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진보 진영은 분열이 됐습니다. 대체로 결집이 됐는데 심상정이 완주를 하면서 진보 유권자들은 분열이 됐어요. 근데 이 후보의 득표수를 합치면 1694만 표 정도가 되죠. 95만 표 정도 되겠네요. 1695만 표. 윤석열보다 무려 50만 표가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득표율로 보시면은요, 후보자별 득표율을 보시면 윤석열이 48.56%였는데, 자, 심상정이 2.5%였죠. 그래서 심상정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2.5%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0.3이 나오죠. 50.3. 자, 비록 선거는 졌지만 우리가 확인한 게 뭐냐면은 진보 유권자 머릿수가 보수 유권자 머릿수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이미, 이거는 지난 총선이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2017년 대선 때 이미 진보 유권자 수가 보수 유권자 수보다 많아졌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건 2022년 대선이 된 거죠. 50만 표가 더 많은 거예요. 50만 표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지난 대선이 선거에는 결과적으로는 지긴 했지만은 저는 이게 결정적 선거였지 않았느냐. 만약에 심상정, 이재명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2022년에 시작이 됐다라면은 민주정부 20년, 30년이 2022년에 시작이 됐을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자, 보수 유권자들은 자연적 감소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거 데이터를 준비를 못했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자, 보수 유권자들은 매년 35만 명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자료를 잠깐 누락을 했네요. 이걸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동안은 제가 구두로만 말씀을 드려서 저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수 유권자가 보수 유권자가 아니죠. 연간 연도별 사망자 수를 보시면은요. 연간 35만 명 가량이 해마다 조금씩 등락은 있는데 대략 평균을 내보면은 사망자가 2022년 대선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은 2002년 대선 이후로 3년 동안 연간 35만 명 가량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이후에 100만 명가량의 유권자가 사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 뭐 젊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노년층일 가능성이 높죠. 70세 이상 노년층이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70세 이상 노년층은 대부분 보수 정당을 지지해요. 자, 지난 대선 때 출구조사 결과예요. 세대별 예측 조사인데 여기 보시면 70대 이상 유권자들이 69.9%가 윤석열을 지지했어요. 윤석열에게 투표를 했어. 이거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출구조사로. 근데 이 출구조사가 거의 선거 결과와 일치했죠. 이재명 47.8, 윤석열 48.4를 예측을 했는데 이게 실제 득표율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세대별 예측 조사도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70대 이상을 보시면 70대 이상을 보시면은 69.9%가 윤석열에게 투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70대 이상 노년층이 70%가 보수 진영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난 3년 동안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냥 100만 명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100만 명이 사망을 하면은 대부분 70대 이상인 가능성이 높아요.
70대 이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표는 지난 대선 이후에 70만 표가 감소를 한 거예요. 보수표는 70만 표가 감소를 하고 진보표는 30만 표가 감소를 한 겁니다. 따라서 진보표가 40만 표가 늘어난 거예요. 자연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그냥 무슨 뭐 탄핵하고 계엄하고 막 윤석열이 깽판 치고 별짓한 거,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격동적인 상황, 이런 걸 배제를 하더라도 적어도 40만 표가 자연적 증가를 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저는 40만 표가 자연적 증가를 한 거예요. 40만 표면은 투표율로 보면은, 그죠? 저기 투표율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대략 한 1%에서 1.5%, 1.2%에서 5%? 자연적으로 3년 동안 늘어나는 게 1.2%에서 5% 정도 지지율 상승이 난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 격차가 0.73%가 났는데 3년 동안 노인들이 사망한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역전이 된 거예요, 지금. 지지율 격차를 다 상쇄를 한 거야. 심상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제2의 심상정이 나와서 2% 이상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2% 이상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보수 후보를 이기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총선 때 확인이 돼요. 자, 총선 결과를 보시면 예, 이거 자료를 제가 여기저기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찾기가 어려운데, 예. 총선 결과, 총선 결과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작년 총선이에요. 작년 총선, 요건 이제 정당 득표율입니다. 작년 총선 때 정당 득표를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정당 투표는 이제 지역하고 다르게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한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뭐가 늘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요게 이게 가려가지고 조국혁신당 여기 있네요. 조국혁신당을 보시면은 24.25%가 나와요. 24.25% 이렇게 되죠. 그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민주당 26.69%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김문수로 가진 않았겠죠. 조국혁신당 24.25%를 합치면 52% 정도 나올 겁니다. 52%에 조금 모자라요. 여기에 소나무당까지 합치면은 이 52%가 나옵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진보 정당들이 가져온 비례 표수가 52%가 나와요. 뭐 노동당이니 무슨 정의당이니 이런 데 다 뺀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고. 다 빼고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이었죠.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소나무당의 지지율을 합치니까 52%가 나옵니다. 52%가 나와요. 그러면 지난 대선 때 심상정과 이재명의 지지율을 합치면 50%가 조금 넘는데, 지난 총선 때 52%로 늘어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론이에요. 자연적 감소. 노년층 인구가 자연적 감소를 하면서 이게 또 투표율의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투표율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간에 자연적 감소분만큼 이제 민주 진보 정당들의 득표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소나무당을 합쳐서
52%가 됐습니다. 정의당이니 무슨 이런 데를 다 뺀 거예요. 그래도 52%가 나왔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린 대로 보수 유권자의 자연적 감소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 유권자 수가 2022년 대선 때만 해도 50%였는데 2년 뒤가 되니까 52%가 됐다라는 거예요. 52%. 그런데 올해 또 1년이 지났잖아요. 또 1년이 지났죠, 여러분? 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35만 명이 또 줄었어요. 노년층 인구가 35만 명이 또 줄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70%는 보수층이겠죠? 30%는 진보층이고 또 적어도 10만 표 이상이 10만 표 이상 또 1년 사이에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가 한 30만 표가 1% 정도 될 겁니다. 그럼 1%에 거의 근접하는 이런 유권자들의 자연적 감소가 있었다. 그럼 지난 대선 때 52%였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52%였기 때문에 진보 민주 유권자 수가 52%였기 때문에 이번 대선 때는 53% 정도 수준으로 증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53% 정도 증가가 됐을 것이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따진 거는 자연적 감소분만 따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치적 감소 요인도 봐야죠. 정치적 감소 요인도 봐야 된다. 정치적 감소 요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번 대선은 무조건 52%부터 출발인 겁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권영규 후보가 출마를 해서 1% 정도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1% 정도 가져가더라도 자연적 감소 때문에 52%, 53%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권영국이 1%를 가져가도 52%부터 출발을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대선은. 그런데 계엄과 내란이라는 빛의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대사건을 겪고 이번 대선에 왔어요. 이 과정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즉 빛의 혁명이라는 이런 과정이 없어도 52%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선이었는데 빛의 혁명이라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52%보다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 수가. 진보 유권자 수가 더 증가를 하게 됐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유권자 수를 한번 살펴보시죠. 아까 보수 유권자들이 이것도 제가 오늘 누라 그랬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권자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많은 머릿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50대와 40대예요. 50대와 40대 유권자 수를 합치면은 50대와 40대 유권자 수를 합치면은 거의 35%, 36%가 되죠. 37%가량이 됩니다. 반면에 노년층의 지금 유권자를 합치면은 60대 이상을 합치면은 60대 이상을 합치면 30%가 조금 넘어요. 즉 50대 유권자 수가 60대 유권자 수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 됐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그래서 70대 이상에서 70%가 넘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지금 50대, 40대 아까 그 지난 대선 출구조사 한번 다시 보시죠. 출구조사 보시면은
자, 이건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약간 변동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70대 이상이 69.9%가 나왔어요. 그런데 40대가 60.5%가 나옵니다. 50대는 52.4%가 나왔죠. 자, 40대가 70대를 상쇄하고, 예, 퍼센테이지는 10%가량 70대 그 지지율이 높긴 했지만은 머릿수가 40대가 더 많아요. 70대보다. 그러니까 상쇄가 되는 거죠. 그리고 50대가 60대를 상쇄하는. 자, 60대보다 50대가 머릿수가 많습니다, 더. 50대 유권자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예, 50대가 유권자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50대에서 52%가 나오긴 했지만은 60대 64.8%를 50대가 상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이 과거에는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다수를 유지를 해왔는데 40대, 50대가 60대를 상쇄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 우위의 유권자 지형이 변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20대가 보수화됐다라고 하지만, 예, 20대가 보수화됐다라고 하지만, 20대 이하에서 47.8대 45.5. 20대의 보수화가 아닌 거죠. 20대 남성의 일부 보수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심상정, 예, 그러니까 심상정 득표율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20대에서 진보민주정당 지지율이 50%가 넘어갑니다. 30대도 마찬가지죠. 심상정하고 이재명 표가 갈렸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기는 것처럼 30대에서 이기는 것처럼 나오지만 심상정과 이재명의 표를 합치면 30대에서도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와요. 즉 심상정만 아니었으면은 5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 지형의 변화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 진보 정당들이 50% 이상을 어떤 선거에서건 득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분열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분열만 하지 않으면은 50% 이상을 어떤 선거든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매년 감소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70대가 되기 전까지는, 50대가 70대가 되기 전까지는 70대 노년층은 계속 감소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매년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52% 이상을 이재명 후보가 받는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5년 동안 또 150만 표가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00만 표가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수 정당과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최소한 30년, 제가 지금 55세인데 제가 85세 될 때까지 보수표는 계속 감소하고 진보표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권영국 후보가 1%를 가져간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여러분 이거 간단하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안 찍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심상정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김문수를 찍겠습니까? 이준석을 찍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47%에 심상정이 받았던 2.5%를 합치면 50%가 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1%를 빼갈 수 있죠. 권영국 후보가 1%를 빼가더라도 49%야. 국민의힘은 50%, 49%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선거라는 거예요. 구도상 무조건 이기는 선거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소나무당의 득표율이 52%가 나왔는데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혁신당, 조국당, 그 다음에 소나무당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 때 김문수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을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52%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52%가 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나오는 게 다 사기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바로 작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 진보 진영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나 이준석에게 투표를 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52%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이건. 게다가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다른 진보 정당들은 다 지금 공동 선대위를 구성을 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변수는 뺀 거죠. 내란, 그죠? 내란 효과. 내란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뭐 오늘 복잡한 데이터로 복잡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연령별 지금 지지율 조사가, 여론조사가 공개된 게 자료가 제가 여론조사 꽃밖에 없어서, 여론조사 꽃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걸 점수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데, 그걸 감안하고 감가를 하더라도 여론조사 데이터가 민주당에 좀 유리하게, 여론조사 꽃의 데이터가 유리하게 나오는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대략적인 세대별 지금 추이와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지금 유권자 상황을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세대별만, 오늘은 이제 세대별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 지표만 보시면 됩니다. 세대별 지표를 보시면은, 자, 20대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38%가 나오고, 김문수가 30%가 나와요. 이준석이 7.6%. 어쨌건 20대에서 이기는 결과죠. 근데 저는 요거 과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보다 더 줄었어요, 지금. 이거 뭔가 표집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30대에서 졌는데, 30대에서 46%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40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무려 76.3% 나옵니다. 자, 70대 이상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40대가 70대를 다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50대도 66.5%가 나옵니다. 압도적이죠. 지난 대선 때는 50대에서 약간 앞섰어요.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흥미로운 건 60대인데 60대에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졌습니다. 근데 60대가 역전이 됐어요. 51.2% 대 42.3%가 됐습니다. 지난 대선 데이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난 대선 때 출구조사 보시면요, 60대, 70대 졌어요, 우리가. 60대만 일단 보시죠. 32.8 대 64.8.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더블 스코어가. 60대 이상에서. 그런데 아무리 내란이라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더블 스코어가 오히려 뒤집혀서 더블 스코어가 돼버렸어요. 여기 50대 보시면은 66.5 대 29.8. 완전히 뒤집혀졌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 시대유감님, 답을 아시네요. 3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3년. 60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86세대가 이제 60대가 된 거예요. 86세대의 절반 정도가 60대가 됐어요. 즉 무슨 얘기냐? 65세 이하는 86세 된 거예요, 지금. 지난 대선 때는 이 사람들이 50대였던 사람이, 뭐 50대 후반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60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는 50대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분들이 60대로 진입을 하면서 60대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0대가 완전히 고립돼 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보수
자연 감소 이론이 수치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너무 늦었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 감소 요인만 보더라도 그리고 실제 지금 여론조사 데이터를 봐도 60대까지 역전된 상황이다. 이제는 보수 진영이 기댈 때는 70대 이상 어르신들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시간이 또 지나면 60대에서 더 압도적이죠. 근데 이제 고무적인 건 586이 60대로 접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40대가 이제 50대로 일부 진입을 했겠죠. 그러면은 30대는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박빙이었잖아요. 근데 그 30대 일부가 40대로 접어들었는데 40대에서는 더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2030이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더 진보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보수와 진보 간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52에 제가 예측하는 건 52입니다. 52부터 출발이다. 52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이게 전제고요. 52에 내란 효과를 더해서 5% 봅니다. 내란 효과 5%를 더해서 57% 정도에서 이번 대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냐. 유시민 작가는 55%를 미니멈으로 봤는데 저는 57% 선 정도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죠. 57%가 나오는 건 아쉽잖아요. 그것도 역대 최고 기록이긴 하지만 60%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한 3%? 3, 4%만 더 우리가 힘을 내면은 60%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대선이 될 수 있다.